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일단은 내가 가져가고 정말 때문에 마라텍 때리시는 네, 오늘 제56차 최고위원 회의와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첫 번째 연석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손학규 대표님께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6차 최고위원회 회의 및 시도당 위원장 연석 회의를 개최합니다. 방금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당의 조직 정비를 위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하고 11시부터는 지역위원장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는 우리 국회의원 연찬회도 하고 그래서 지난 9월 2일 새로운 지도부 개편 이후에 저 조직에서부터 위원회 조직 그리고 지역위원회 조직 또 시도당위원회 조직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정치 지형의 개혁을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 자신을 단합하고 또 혁신해 나가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울산을 방문해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과 함께한 자리에서는 내가 수소차 홍보 모델이 되었다는 덕담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수소차 산업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은 저와 바른미래당이 이미 작년부터 주장해온 바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산업 현장을 찾고 기업을 격려하는 일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고 어제 대통령의 역할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일에 더욱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있습니다. 이제부터 온 정부와 관리들이 수소차 관련 기업과 사람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겠는가 하는 걱정입니다. 대통령이 수소차 진행정책 발표가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라는 거창한 행사에서 프롬프터를 앞에 놓고 하는 연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소차 개발과 확장은 현대 자동차와 관련 민간 기업의 일인데 이것을 마치 국가 행사같이 변질시킨 것입니다. 정부의 일은 수소산업과 연관된 규제를 풀고 구매 보조금을 확대해서 수요를 늘리고 수소 충전소 보급을 확대해서 인프라를 깔아주는 등 시장과 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신기술 사업을 앞장서서 이끌고 나갈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부는 이제 제발 행사용 이벤트로 지지율을 높이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한겨울에 와이셔츠 회의를 하는 등 이벤트성 행사를 그만두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 이벤트성 행사에 빠지면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2017년 6월 19일 대통령 취임 초에 대통령이 부산 기장군에 가서 한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 행사에서 행한 탈핵 국가 선언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뒤에 나라가 얼마나 들썩거렸으며 정부 관료들이 탈원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벌였습니까? 탈원전 선언으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고 원자력 산업은 망해가고 있으며 원자력 신기술을 키우려는 인력은 갈 길을 잃고 먼 하늘만 쳐다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세일즈 외교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만 들렸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 청산 정치의 일시적인 흥분과 과시행정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대통령 취임 첫 행사로 치는 일자리위원회 창설과 대통령의 위원장 취임, 일자리 현황판 설치 등이 지금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54조 예산 투입에 사상 최저의 9만 7천 개밖에 안 되는 일자리 창출, 사상 최고의 실업률, 주 14시간 알바생들의 양산과 그 고통, 처참한 사정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과시성 홍보가 아닙니다. 민간 기업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강성노조입니다. 탄력걸 노조도 노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노총 때문에 집권했다가 손치더라도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와 대화하고 노조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필요하면 법제화하고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이벤트형 행사나 나아가서 과시형 업적 자랑이 아니라 노동개혁부터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을 돕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언론에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공무원이 나라 돈 퍼주는 영업사원이 됐다고 자기 비하를 하는 바람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시키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주 14시간 알바들이 늘고 이들이 또 다른 일자리를 찾느라고 시간과 교통비를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종별 최저임금제,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법제화하는 것이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청와대 중심의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손혜원, 소영교 의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최고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당에서도 본인이 해명을 했으니까 결정을 보류한다,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사임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현명합니다. 당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청와대를 지켜볼 것입니다. 김태호 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과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를 국민은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송영길 의원의 반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을 높이 존중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처럼 시도당 위원장에서 회의를 했는데 최고위원들 우리 김관영 최고가 요즘 과로로 요즘 몸이 불편하다고 못 나오셨어요. 또 하태경 최고는 국회의원들 전체가 하는 베트남 친선 축구대회 때문에 못 나오셨고 언론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미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파산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본인은 압구정에 살면서 타워팰리스 구매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지 못하고도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부동산 투기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면 물론이고, 첫째로 압구정과 도곡동은 각각 강남구의 남북에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어떤 이유로 본인이 타워팰리스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 사업상의 관계나 본인의 인맥으로 비공개 투자 정보를 취득한 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지탄하는 일부 사회지도층의 카르텔화된 부동산 투자 정보 공유를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타워팰리스는 분양 시에 일부 세대가 미분양될 정도로 투기 반품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시를 타워팰리스로 든 것 자체가 군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용주 국회의원은 16채의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6채 중 11채가 임대사업을 하는 원룸주택의 개별 세대라는 해명에도 국민적인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백분기 용인시장도 본인과 가족 명의로 1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큰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은 주거용 택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재직 중에 이런 투자에 몰두했다는 것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과거 표창원 의원은 방송토론 중에 민주당의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사람을 징계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혜원 의원의 최근 부적절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형식으로 넘어간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다른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어떤 지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가오는 청와대발 중폭 개각이 있을 때 당연히 개별 국무위원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검증이 줄을 이을 텐데 땅에 떨어진 민주당의 도덕성과 지금과 같은 고무줄잣대로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상대로 제대로 검증이나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당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로 손혜원 의원을 치주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국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고 전남 도당을 이끌고 계시는 주승용 부의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 등 지인들에게서 받은 민원을 외면한다는 건 참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원도 들어줘야 할 것이 있고 들어줘야 수 없는 것이 있는 그것의 판단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되어도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생기지 않는다는 해명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항상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심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위정자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쌓이면 적폐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그 어떤 정부보다 도덕성을 앞세운 여당으로서 소속 의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사과하고 털어낼 것은 털어내야 합니다. 여당이 야당에게 도덕적 해이라는 빌미를 내주어 국회가 정쟁으로 휩쓸린다면 선거구제 개혁과 채용 비리 국정조사는 철진한 레코드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진보 언론에서조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집권 3년차가 되는 동안에
성과를 낸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거구제 개혁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3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의원 정수를 가지고 아무런 의견이 없어 답답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적폐정부의 동반자로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선거구제 개혁의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제안한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깎자는 제안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불신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잘해서 신뢰를 회복할 생각을 해야지 세비를 절반으로 깎는다는 극단적인 방법은 국민들도 감동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선거제도 개혁이라도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변화도 지금의 선거구제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대 국회는 전반기에 촛불혁명으로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20대 후반기에서는 선거구제 개혁 이루어내서 우리를 믿고 촛불을 들어주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북 도당을 맡고 계시는 정우천 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탈원전 건설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동분운동에 30만 명 접근했습니다. 오늘 꼭 이거 하나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개발한 그 이름이 뉴테크 2015입니다. 그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게 7년 동안 이 뉴테크 2015 2,357억 원을 들였고, 그렇게 해서 완벽한 원천 기술을 개발했을 때 왜 개발했냐? 후진타워한테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을 뵙겠다 해가지고 거절을 당해서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개발해보자. 그래서 연인원 2,000명을 들여가지고 2007년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원천 기술 개발을 해서 2015년에 원전 계측개혁, 원자로 냉각 펌프 핵심 설계 코드를 완벽하게 개발한 것이 APR 프로입니다. 이거를 천지 원전에 넣으려고 했는데 땅은 100만 평짜리 땅에 20만 평을 사고 80만 평을 널브러져 있어서 백지화시켜서 거기에 지금 천지 원전 영덕에 있는 800여 명의 거기에 지주들이 지금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2년 지났는데 지금 한전은 4조 원 흑자 보다가 2조 적자 났습니다. 한전은 2조 5천원 흑자 나다가 1조 적자 났습니다. 이게 합치면 7조 8조 되는데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근데 원전 이유가 아니라고 해요. 원전 85% 하다가 60% 50% 가동률을 내리면 당연히 그게 석탄 떼고 LNG 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산자에 있으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원천 기술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냐. 이거라도 하냐.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에 가서 그랬죠. 우리 4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없는 그러한 원자를 갖고 있다고 외국에 나가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빨리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빨리 이 최소한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청와대에 가니까 이번에 신한울 3, 4호기 재가동하고 수출 전략지구라도 지정해서 우리가 수출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원천 기술이 반도체하고 이 원자로, 이 원자력 원천 기술인데 이걸 사장시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민주당에서도 한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가 4.19 기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4.19 기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회가 뭐 해야 합니까? 국회가 그걸 해야죠. 국회가 이제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이번을 계기를 통해서 최소한 수출 전략지구라도 만들어보자. 아니 뭐 아파트 지으면 모델하우스라도 하나 있어야죠. 수출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전략지구라도 지정해서 이 원전을 꼭 살려내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고 역사의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끝으로 국회에서 꼭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원전을 살려내기를 기대합니다. 네, 사전 발언 신청하신 강석구 울산시당위원장님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위원장이 정을 참석해서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울산시당의 신규 사업으로 울산 정치경제대학, 즉 울산 정경대학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도 울산이 위축되고 되게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활력을 불어넣고 또 새로운 비전을 지금 함께 공유하고자 지방자치 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그런 정치경제대학을 우리 바른미래당으로서 시당에 감당해 주십시오 되기 때문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는 2009년 북부청장 재직 시에 제3대학, 대기업 퇴직자를 위한 제3대학을 신설해서 지금 아주 공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경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해서 특히 울산의 노사정 시민협의회를 지원한 중에서 울산 재생장협약을 추진하고 이러한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또 시민들을 좀 더 기업가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는데 우리 바른미래당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멀리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예,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지금 제주는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싸고 극심한 동인사회 내부의 논란과 갈등에 휩싸여 있는데요. 직접적으로는 성산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지정에 따른 다른 후보지 배제 의혹에 관련된 검토를 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반대하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들과 국토부에서 추천한 분들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 검증,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행정 절차를 넘어가겠다라고 사전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검토위원회 결과 자체를 현재 대외적으로 보도자료 형식으로 내놓고 있지만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토부에 검토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전체를 도민에게 공개해서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혹은 논란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검토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일방적으로 제주 도민들도 제주 도정도 배제된 상태에서 발주한 데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이 부분이 용역이 앞으로 순항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 4.3 문제와 관련돼서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부장판사 재강창 판사께서 제주 4.3 수용인 18명의 4.3 당시에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또 결정의 내용으로
무죄 판결 이상의 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공소기각 결정을 해준 데 대해서 제주도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군사재판 재심 청구 공소기각 판결 결정으로 인해서 저희 당에 제주도당이 이제 노력을 하고 권은희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4.3 특별법 개정 법률안, 특히 개별 사건 조사 방식의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저희 바른미래당만의 독자적인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데요. 그런 개별 사건 조사 방식의 진상 규명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런 재판이 이루어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하는 조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조사 보고서가 발간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4.3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단계는 당장 법안 심사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주도당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에 신용현 대전 시당위원장님, 또 조성모 강원도당위원장님, 또 신성범 경남 도당위원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표님, 추가 발언 대표님 하실 겁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푸드캠프 캠페인이 비교적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남역 앞에서는 많은 당직자들도 응원 전화하고, 날씨가 추운데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이 시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제 비로소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국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국회가 활성화돼서 청와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병폐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인식, 그러한 자각들이 늘어나는 것을 제가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는 거냐, 이런 의문들을 갖고,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슨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주승용 부의장께서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푸드트럭에 올라서 시민들에게 차를 직접 나눠주시고 오늘 좋은 발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지만 결국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여론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거대 양당제보다는 다당제에 의한 국회 정상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찬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 모두 다 50%로 훨씬 넘기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의 증가에 대한 거부 의사가 분명한데, 이것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큰 것이고, 국회에 대한 불신은 대통령 제하에서 국회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 구조의 개편은 선거제도 개혁과 그 개혁이 이루어지면 그 뒤에 전개될
전국 권력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과 관련된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도 삭감하고 또 보좌관수에 따라서 줄이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일,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모두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당직자 여러분께서 연동제 비례대표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광주, 대전, 청주에서 함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